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 비하, 난 역시 안 돼.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낮춰보는데 누가 나를 높여봐 주겠습니까? 좀 후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그렇게 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 눈치 보느라 지친 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늘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였어요. 눈치 보는 것은 첫 번째로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죠. 남에게 좋은 평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남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비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늘 나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늘 비교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눈치를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는 눈치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50살 넘어서는 이렇게 남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고 비교하고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눈치 보는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요. 스스로 또 나를 평가하고요. 그냥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야말로 나답게 사는 거죠. 남이 원하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답게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는 어느 정도의 눈치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전혀 없거나 눈치를 아예 안 보거나 이러면 직장 생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차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남들과 더불어서 이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치는 이제 봐야 하지 않나. 나중에 직장 나와서 저같이 얼마든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눈치는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릅니다. 나 같지 않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저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대목은 이게 내 맘 같지 않아서 나 같지 않아서 이제 주로 상처를 받거든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상처 받으면 힘든 건 나만 손해니까 두 가지가 뭐냐.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가급적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바다가 그 강물을 가리지 않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수용하고 포용하잖아요. 아예 그렇게 맘먹으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늘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 내가 고를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 싫다, 누구하고는 일하기 싫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받아들여야죠. 예쁘건 믿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뭐뭐 하기 싫어요, 뭐뭐 못해요 이 말 안 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는 일 못하겠어요, 일 하기 싫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 품이 넓다, 내 품 안에 다 와라, 내가 다 받겠다. 상처받지 않는 다른 하나는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배우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배우겠다. 배울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게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누가 나를 막 혼내요. 혼냈을 때, 와, 진짜 많이 가르쳐 주네. 그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혼낸다고 막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냥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나를 많이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지금 많이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상처를 거의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유독 감정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현명한 방법 있을까요? 그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그거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뭐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친구, 직장 동료, 특히 직장 상사,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또 늘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해. 여기는 이 경계선이 저의 울타리입니다. 그거는 용납을 제가 안 합니다. 이 안까지 들어오는 것. 이게 소위 우리 그런 흔한 말로 선을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경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굳건히 지키면서 자기를 어찌 보면 보호하는 거죠. 주변에 어떤 무수히 많은 막 선 넘는 사람들의 어떤 폭언과 어떤 그 막 무분별하게 품어대는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져도 됩니다. 가져도 되는데 그거가 쉽게 무너지고 혹은 뭐 그걸 갖는 것 자체를 좀 미안하고 어떤 죄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경계선 갖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보호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가 그 경계선을 갖는 거. 이 이상은 내가 도저히 용납 못해. 이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사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적당하게 둔다는 것은 뭐 너무 좋다고 막 맨날 만나고 뭐 그러면 또 질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거리는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거리두기의 그 거리는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너무 가까워지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도 차라리 어느 정도는 좀 거리를 두는 게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 가끔 만났을 때 더 반갑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리두기, 연인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당이라는 것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긋기입니다. 선긋기. 이 도저히 아닌 사람은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헤어지거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건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면은 뭐 저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당할까, 또 저 사람이 뭐 크게 뭐 상처받지 않을까, 더 상처받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말 단호하게, 과감하게 아예 선을 긋고 관계를 끊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감정적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좀 마음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나 친구 관계에서나 불편한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싫은 사람과 동거해야 합니다. 같이 가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같이 싫은 사람과 동거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선 하나는, 첫 번째는 한 배 타기입니다. 한 배 타기. 그 사람과 한 배를 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가뜩이나 싫은데 그 사람이 막 돈까지 많이 버니까 배가 아파요. 그럴 때 그 주식을 사십시오. 그 주식을 사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배를 타면은 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서먹서먹하고 심지어 뭐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랬을 때 그 사람도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는 제3의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둘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직장에서 동료 중에 누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더 미운 상사 있지 않습니까? 그 상사에 대해서 그 동료와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미운 동료와 비교적 가깝게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냉전입니다. 냉전. 싫으면 싫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걸 막 억지로 뭐 어떻게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면 사십시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사십시오.
최소한의 관계만 가지면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저는 이걸 고름짜기라고 하는데요. 한번 팍 붙어서 그냥 뭐 싸움을 크게 한번 하든 말다툼을 하든 푸십시오. 의외로 또 이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번 우당탕 하고 나면은 그 사람하고 여러분 최악까지 바닥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그 사람 또 좋은 점도 보이고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저의 경우에 도저히 이도저도 이제 안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냥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고 대신에 그 사람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퇴근 후에 저만의 안식처를 찾아서 쫙 푸는 거죠. 그 시간에는 이제 충분히 풀고 그래서 다음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싫은 사람을 또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이제 그 사람 안 볼 때 풀고 다시 또 만나서 스트레스 받고 나는 그런 생각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안식처가 있다.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가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나를 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 뭐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뭐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뭐 견디자,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훼하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늘 자기 비하, 난 역시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낮춰 보는데 누가 나를 높여 봐주겠습니까?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사는데 누가 나를 높게 봐주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 자신감을 좀 갖고 어떤 자기 평가에 대해서 좀 후해질 필요가 있다. 너무 그렇게 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내 역량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을 갖죠. 그래야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효능감과 이런 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요.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에 관해서는 그래도 내가 최고다.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거는 많이 알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 개발이랄까요? 자기 실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다 보면 늘 위기가 오고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무너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이겨낼 때 내가 강해지고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기회다. 뭔가 뜻이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단련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반드시 끝이 난다. 끝이 난 뒤에 내가 이게 끝날 것을 왜 그렇게 내가 걱정했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좋은 기회로 삼겠다. 반드시 그런 길이 있다. 한쪽 문이 닫혔지만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늘 어떤 위기를 대하려고 하고요. 이 방식은 정확히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께 배웠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위기를 반깁니다. 반기고요. 오히려 위기를 스스로 만들고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얻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위기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그 기회는요, 늘 위기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계엄령 내렸을 때 그 뒤로 일이 다 끊겼습니다. 강의도 다 끊기고요. 모든 게 그냥 올스톱 됐어요. 위기였죠. 저는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강의도 끊기고 이랬을 때 나는 뭘 해야지? 뭘 하라는 이게 뜻이지? 그래서 그 당시 그 시기에 책을 썼습니다. 한 6개월간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이 직장인의 글쓰기도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내 가치가 올라가고요. 남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늘 반사체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말을 듣고요. 남의 생각을 읽어서 남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되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쏴주니까 월급도 받고요. 또 그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을 나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없이 살았구나. 나는 없이 투명인간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반사체라는 것은 내가 빛을 내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빛을 받아서 그걸 되쏴주면서 그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어딘가에 종속되고 일종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발광체로 살 필요가 있다. 내 빛을 내면서 살 필요가 있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의 생각을 읽어서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면서 내 빛을 내면서 살 필요가 있다. 정말 나답게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 그거는 말하고 쓰는 삶이다. 내 말을 하고 쓰는 삶이 나답게 사는 삶이고 내 빛을 내는 발광체의 삶이다. 그걸 통해서 내 말과 글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우리 사회와 어떤 우리 세상을 발전하는데 기여가 되면은 정말 보람 있는 삶 아닌가.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하나도 안 쓰면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이 세상에 뭔가 기여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야말로 발광체로서 말하고 글 쓰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을 봐오셨을 텐데 잘하는 리더가 많은가요? 못하는 리더가 많은가요? 당연히 잘하는 리더들이 많았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떤 리더를 만나건 그 리더에게 많이 배우고 또 리더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이제 노력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좀 안 좋은 리더를 만났다면 저는 직장 생활도 참 불행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제가 모신 대우의 고 김우중 회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어느 분 하나 예외 없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리더는 우선 늘 좋은 성과를 냅니다. 성과를 잘 내지 못한 리더는 저는 좋은 리더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그 밑에서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리더는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리더인가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떤 성과를 얼마나 내는가 또 아래 사람들을 얼마나 육성하고 잘 성장시키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 어떤가 이런 걸 보면 뭐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가 이제 구분이 되겠죠.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리더의 유형 3가지 정도 소개해 주세요. 수레를 끄는 거에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이제 수레를 끄는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리더는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죠. 저만치 앞서가면서 잘 따라오라고 하는 리더도 있고요. 또 같이 수레를 끌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수레를 밀어주기도 합니다. 다 좋은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리더라 할까? 그런 유형도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보는 리더인데요. 수레 위에 올라타고 가는 리더입니다. 무임승차하면서 하나 보탬도 안 되고 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뭘 지시를 하고 빨리 가라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렇게 질책하고 이런 리더입니다. 저는 사실 그 수레 위에 올라타고 가는 리더보다 더 안 좋은 리더가 이 2번째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도 만나봤는데요. 야 됐어 너 저리 가 있어 너 쉬어 그냥 내가 할게 내가 너를 믿고 한 내가 잘못이지
그래서 저를 아예 배제시키는, 그래서 그냥 일을 독점하고 독차지하고 하면서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애들 믿을 사람이 없어. 결국 내가 해야 돼. 이런 리더가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리더는 뭐 그다지 그렇게 나쁜 리더는 아닌데요. 이렇게 시시콜콜 계속 상관하고 지적하고, 그것도 이제 뭐 거의 칭찬은 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뭔가 지적만 하는 리더 있지 않습니까? 참견하는 리더, 이렇게 믿고 맡기지 못하고 옆에서 시시콜콜 계속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리더, 이런 리더 만났을 때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국의 리더로 마록 글을 잘하시는 쓰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선정하신 이유와 배울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근데 두 분은 또 차이점도 큽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찌 보면 글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냥 말이 글 같아요. 그냥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 돼요. 글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말 같은 글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글은 읽어보면 소리가 납니다.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같이 술술술 읽힙니다. 이제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었고요. 정반대죠. 한 분은 말이 글 같은 거고, 다른 한 분은 글이 말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조합하면은 이 말 잘하고 글을 잘 쓸 수가 있죠. 김대중 대통령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글을 써보십니다. 메모라도 하십니다. 충분히 글을 써본 후에 그걸 가지고 말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글 같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쓰기 전에 반드시 말을 해보십니다. 충분히 말을 해본 후에 그 말을 글로 씁니다. 그러니까 글이 말 같을 수밖에 없죠. 두 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글 같은 말 같은 글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독서입니다. 공부죠. 사실 말이건 글이건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모광입니다. 말을 하거나 글에 써먹을 것들을 늘 메모로 준비해 둡니다. 그냥 메모를 늘 하고 다녀요. 일상이 메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색을 즐깁니다. 늘 산책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아마 그 생각은 혼자 말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또 글 쓰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말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말 끝난 후에 복기를 해봅니다. 글 쓰기 전에 준비를 하고요. 글 쓴 후에 퇴고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늘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억을 못하면은 말하고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두 분 같이 이제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읽기와 쓰기 중에서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읽기부터 하는 게 순서겠죠. 우리가 뭐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건 듣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고, 그 다음에 읽기고, 마지막으로 쓰기 하지 않습니까? 쓰기 위해서는 읽는 것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읽는 것도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좀 읽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읽기냐, 글을 잘 쓰기 위한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읽으면서 글감을 챙기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목적은 저는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내 글에 써먹을 거리를 찾으면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잘 쓰려면 나만의 어떤 문체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그 글의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체나 스타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내가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한 작가의 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그 작가처럼 쓰게 됩니다. 어떤 책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5번, 6번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이렇게 필사하거나 하다 보면은 그 책의 저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문체를 만드는 읽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로 읽으면서 그 메모도 하시고요. 뭐 책을 깨끗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저분하게 밑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고 접기도 하고요. 접어놓은 부분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포스트잇도 붙이시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글 쓰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읽는 게 좋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저는 목차 독서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
봐도 어떤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글감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요. 그게 다 묵차가 글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묵차를 보다 보면 어떤 글을 내가 이렇게 그 구상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집니다. 뭐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게 키워질 수 있는 독서니까 아주 가성비 높은 독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글쓰기를 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는 좋은 글쓰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있냐? 좋은 고쳐쓰기, 퇴고. 그러니까 좋은 글은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고쳐 쓴 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고치려고 해보십시오. 근데 글을 잘 고치려면 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고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입니다. 퇴고 체크리스트는 제가 직장인의 글쓰기에도 넣어놨는데 저는 글 쓰고 나서 43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오탈자가 있는지, 비문이 있는지, 빼도 되는 게 있는지, 다른 단어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봅니다. 43가지를 체크해 봅니다. 이 퇴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거 만드시면 되고요. 오답 노트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틀렸다,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 오답 노트가 많은 사람이 글을 깐깐하게 씁니다. 오답을 쓰지 않게 되죠. 정답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을르리가를 가급적 안 씁니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 않고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 않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났다고 하지 않고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합의가 됐다고 하지 않고 합의됐다고 합니다. 을르리가가 들어간 글은 저는 왠지 뭐가 이렇게 걸립니다. 막 유리창을 손톱으로 긁는 느낌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게 오답입니다. 이런 오답들이 많으면 글을 잘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걸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매우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아주 이런 또 정도부사를 싫어합니다. 이걸 오답으로 보면 또 이걸 안 쓰게 되죠. 고칠 때 이런 걸 다 걷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글을 고칠 때는 좀 두 가지를 지켜서 고치면 좋습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보십시오. 화장실에서도 보시고 버스 안에서도 보시고 카페 가서도 보시고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서도 보시고 여러 환경에서 노트북 화면에서도 보시고 출력해서 종이에서도 보시고 또 소리내 읽어도 보시고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십시오. 또 하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문단 중심으로, 다른 한 번은 문장 중심으로, 다른 한 번은 전체 문맥의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야지 대충 그냥 한번 보자.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여러 번 보시는 것과 그 볼 때마다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셔라. 그렇게 해서 잘 고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은 모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은 그 기록으로 남습니다. 말은 공중에 흩어지지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져도 글은 나를 대신해서 남아 있습니다. 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을 써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고요. 제가 직장에서 나와 보니까 글을 만약에 안 쓴다면 내 존재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 블로그건 SNS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통해서건 내가 글로 나를 보여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뭐 어떤 걸 의뢰하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럼으로써 내가 그 글로 돈도 벌고 내 어떤 존재감도 높이고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로 글을 쓰면요. 글은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대화. 글을 통해서 또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또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발견하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감정을 어떤 순화하고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뭐 돈도 들지 않고요. 자기 시간만 들이면 아무 데서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글쓰기를 하셔야죠. 왜 그런 걸 안 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궁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글을 써야 될 사람은 안 쓰고요.
안 써도 될 사람은 열심히 써요. 예, 이미 유명해지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래서 굳이 글을 안 써도 뭐 되는 분들은 글을 열심히 씁니다. 근데 글을 써서 자기를 알리고 또 글을 써서 뭔가 이렇게 수입도 좀 높이고 그래서 가게를 해도 글을 쓰면 그게 이제 마케팅 효과를 가져와서 가게도 더 잘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글을 안 쓰세요. 난 그게 참 의문입니다. 챗GPT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글쓰기 연습을 따로 해야 할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인공지능들을 써보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잘 씁니다. 뭐 잘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고쳐도 주고요. 요약도 잘하고요. 뭐 글감도 잘 알려주고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점점 이제 앞으로 더 얘는 진화하고 발전할 거고요. 인공지능은 뭐 하루가 다르게 나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우리 사람을 능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글을 안 쓰겠죠. 굳이 시간을 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글을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글을 안 쓸 겁니다. 근데 글을 안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는 자기 생각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다. 그야말로 자기 뇌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될 거다. 뇌가 없어질 거다. 자아가 소멸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인공지능에 지배당하게 될 거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뭐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직업을 뭐 잠식을 하고 저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거리가 뭐 줄어들 수 있는데 다른 일거리가 늘어나겠죠.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음악도 만들어주고 다 하면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4가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 글을 쓸 때도. 첫 번째, 글의 주제를 정하는 거, 무엇에 관해 써야 할지는 제발 사람이 정하셔라. 걔한테 묻지 말아라. 무엇에 대해 쓸까? 이렇게 묻지 말고요. 이것에 대해 쓸 거야. 이것에 대해 써줘. 그래서 그 주제는 자기가 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냥 써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질문을 통해서 걔가 쓰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걔한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면서 걔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생각해? 이유가 뭐야? 근거는 있어? 출처를 밝혀봐. 그러면서 얘를 계속 호달궈야 됩니다. 다구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얘를 통해서 얻어내야 됩니다. 그냥 얘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고 관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얘가 주는 거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얘는 이상한 것도 막 줍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좀 시원찮다 생각하면 더 얘는 막 거짓말도 하고요. 아무거나 줍니다. 옥석을 가리고 취사 선택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십시오.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얘가 쓴 글을 긁어오지 마십시오. 얘가 쓴 글은 글이 아닙니다. 자료입니다. 글은 본인이 쓰십시오. 얘가 준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거기서 시간도 많이 절약했고 그것도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긁어오지 말고요.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글은 그 덮어놓고 걔가 준 거 덮어놓고 야, 너 고생했다. 여기까지다 너는. 글은 내가 쓴다 하고 쓰십시오. 그걸 긁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글을 안 씁니다. 이제. 그래서 꼭 이 4가지는 지켜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글쓰기는 시작하기 전이 제일 두렵습니다. 동투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글을 딱 쓰기 시작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글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 컴퓨터 껌뻑껌뻑 하는 커서만 보고 계시는 분들, 일단 그냥 아무거나도 쓰기 시작하십시오. 아무거나 쓰기 시작하면 마음도 편안하고요. 반드시 언젠가 써지는 시간이 옵니다. 쓰다 보면 머릿속에 환한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 글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극장에 가면 처음에 어둡잖아요. 사방이 막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거 다 보이고 환해지죠. 글쓰기가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이제 글쓰기 책이면서 또 글쓰기 책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일종의 음식의 고명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고명.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냐? 가장 밑에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상대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글을 잘 쓰려면 상사의 심리를 잘 읽어서 그래야 상사의 마음에 드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심리를 읽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 토대 위에서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물론 심리를 잘 읽어서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추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가 나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글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걸 알려줘야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관계가 나쁘면 이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 위에 뭐가 있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알려줘야 잘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좋으면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해졌을 때 우리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심리와 관계와 소통입니다. 직장인의 글쓰기 안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리를 읽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글을 통해서 어떻게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직장인의 글쓰기에 다 담았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